내 취미가 직업이 되는 순간 재미없어져요. 근데 내 직업이 반대로 취미가 되면 그건 재밌어진단 말이죠. 직업을 취미로 바꾸고 취미를 직업으로 바꾸는 건 결국은 그럼 뭐냐면 저는 스포츠 정신의학을 하고 싶어서 정신과를 선택했고 우리나라에 스포츠 정신의학이라는 분야가 없을 때 스포츠 심리가 좀 있었는데 스포츠 정신의학이라는 분야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것을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보게 됐는데 없었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되게 하고 싶어서 운동선수가 되려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좀 노력을 했는데 운동을 조금 잘했어요. 그래서 선수가 될 만큼의 사실은 자질은 없고 그냥 일반인들 중에서 운동 좀 잘하는 급 정도 되는데 그런 아이가 운동선수가 되고 싶으니까 갖은 뭐 방법을 다 썼지만 하여간 안 됐어요. 그래서 종목도 뭐 그때 당시는 좀 생소한 테니스 선수를 한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이게 뭐 체격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스피드도 그렇고 안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운동을 포기하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공부해서 의대를 갔죠. 근데 의대를 갔는데 운동선수를 하고 싶던 놈이 공부를 하니까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수업을 받고 또 끝나고 나서 밤 10시, 11시까지 매일 공부를 해야 그 양을 간신히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공부를 매일 시키니까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의대 와서 운동을 하니까 제가 의대생 중에 운동 잘하는 의대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운동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친구들은 열몇 시간씩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 열몇 시간씩 운동하고 있으니까 성적도 안 나고 흥미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여름방학 때 맨날 운동하고 끝나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자고 눈 뜨면 또 운동하러 나고 맨날 술 먹고 자고 아버지가 이렇게 탁 티켓을 하나 던져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미국 비행기 티켓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미국 비행기 타고 그렇게 어학연수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UCLA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UCLA 대학이 1984년 LA 올림픽 때 테니스 결승전을 거기서 했었어요. 예선전을 했나? 하여튼 테니스 코트가 기가 막힌데 그 UCLA 어학연수를 갔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UCLA 대학 그 학생증을 발급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 안에서 테니스를 쳤거든요. 내가 이건 천국이다. 진짜 여기 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해서 여기 오려면 미국에 와서 공부를 좀 하고 이런 어떤 스포츠 문화를 좀 제대로 넓히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생각을 했더니 결국 의사가 돼서 오는 게 제일 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대학교 때 철에 좀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의사가 되자 하다가 다시 92년도 겨울에 또 미국 연수를 한 번 더 가고 그때는 제가 막 너무 가고 싶어서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이제는 서부를 한번 갔으니까 이제 동부에 한번 가고 싶다. 동부에서도 명문 대학이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 대학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는 작정하고 이제 학업도 조금 중단하고 작정하고 이제 3개월 코스로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제대로 했죠. 운동을. 그때는 체육관 갔더니 농구도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농구부를 제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농구도 매일 하고 어학연수도 매일 이제 어학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제일 재미없었는 과목 중에 하나가 해부학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해부학이 2D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로 보고 그림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정말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걸 좀 3D나 이런 입체적으로 알기 쉽게 좀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거기 유펜대학 의과대학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딱 열었는데 컴퓨터로 되어 있는 3D로 돌아가는 해부학 이 텍스트북이 컴퓨터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신기해서 그렇게 공부 안 하던 제가 매일 그 유펜대학 도서관에 가서 그 해부학 공부를 계속 하고
또 해부학 중에서도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 뇌예요, 뇌. 왜냐하면 뇌는 이렇게 썰어보면 두부예요, 두부. 그리고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빨갛고 파랗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냥 살색의 두부예요. 근데 이게 그 안에서 돌아가는 해부학 안에서도 그 뇌의 어떤 3D로 보여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하다가 거기서 이제 저널을 하나, 아티클을 하나 열었는데, 그 스포츠 정신의학의 인트로덕션 오브 스포츠 사이키아트리라는 그 저널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는데 이거네.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네. 이 세상에 나 말고 이거를 공부하는 놈들이 있네.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네. 근데 그것도 너무 이제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스포츠 정신의학을 처음 만든 사람이 아놀드 베겔이라는 분인데 테니스 선수였어요, 이분이. 예, 스포츠 테니스 선수였는데 ITP 랭킹 100위 안에 드는 정도로 잘하다가 갑자기 소아마비가 생겨서 더 이상 운동을 하지 못하고 좌절하다가 이분이 할 게 없어서 그냥 의대 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스포츠 정신의학이라는 게 있고 이게 운동선수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논문을 발표를 해서 세 분이 같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스포츠 정신의학을 만들었고 도와주는 한 분은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 정신과 의사였고 다른 한 분은 정신분석 전문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스포츠 정신의학을 제대로 하려면 이거 세 개를 다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저도 한국에 돌아와서 정신과를 전공을 하고 돌아와서는 의대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빨리 끝내야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 다음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래서 정신과 전공의를 마치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 정신분석 학회 그 코스가 있어서 거기 정신분석 공부를 하고 그게 끝나고 이제 소아청소년 펠로우십이 있는데 그거를 2년을 더 하게 돼서 그들이 원하는 그 커리큘럼을 제 나름대로 맞췄죠. 근데 한국에서는 스포츠 정신의학을 가르쳐주는 분도 없었고 커리를 만들어주는 분도 없어서 내 나름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확인을 해줄 만한 사람이 한국에 없어서 미국에서 그런 분을 찾으러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제가 펠로우십을 서울대에서 했는데 서울대에서 펠로우십을 할 때 미국을 가려고 하니까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보건복지부 쪽에다가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했더니 너는 뭘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했는데 그때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때 e스포츠가 막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e스포츠에 막 열광하고 나름대로 그것도 또 e스포츠잖아요. 그러면서 e스포츠가 막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그때 온라인 게임이 발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 게임 중독의 문제, 인터넷 게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돼서 저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겠다고 프로포저를 써서 미국 NIH에 보냈는데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공부하고 싶니? 그래서 그럼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니까 하버드 대학 가서 공부하겠다라고 했더니 거기서 하버드 대학교에 저를 이제 보내준 거죠. 2년 장학금을 주고. 근데 이제 대단한 건 미국이 그 당시에 인터넷 게임, 뭐 컴퓨터 중독 이런 거에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그 문화가 이 작용도 있고 부작용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라고 정말 그 아시아의 한 자국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들어보고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를 공부하게끔 해준 것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버드에 있는 제 스승님도 그걸 공부하겠다 할 때 흔쾌히 공부를 하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거는 IT, 인터넷, 컴퓨터 이런 것들이 결국 뇌에 미치는 자극이 어떤 건지 모르니 그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결국은 인터넷 관련 뇌 연구를 하러 글로 가게 돼서 먹고 살기 위한 메인 잡은 인터넷, IT, 뇌 연구를 하러 갔고요. 제 속마음은 가서 반드시 미국에 있는 스포츠 정신의학자를 잡아서 이 사람 밑에서 제자가 돼야지 라고 해서 갔죠. 그래서 가서
어쨌든 낮에는 그 하버드 대학 나가서 뇌과학 연구를 계속 했고요. 특히 이제 기능성 뇌 자기 공명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펑셔널 MRI를 연구하게 됐고, 그 펑셔널 MRI를 낮에 연구하면서 이제 어쨌든 제 주된 목적을 막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하버드 대학교 의대 막 메일을 보내고 막 찾아가고 막 했는데, 만나는 주는데 다 이제 심리학자들이 주로 스포츠를 연구하는데, 거기도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없었는데, 하도 제가 이 커리큘럼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저를 보스턴 대학에 있는 레오나르드 자이조프스키라는 교수님한테 소개를 해요.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만이 너를 감당할 것 같다.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네가 원하는 커리도 그렇고 네가 원하는 거 안 돼. 넌 이미 닥터고 소아청소년에다가 정신분석까지 다 마스터를 했는데 우리가 뭘 널 더 커리를 만들어주느냐. 그래서 그분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스페인 월드컵 대표팀 주치이세요. 근데 스페인 월드컵 대표팀이 원래는 그 왜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그 프로야구 팀이 있는데, 베이브루스라는 그 염소 저주가 걸려서 우승을 못해서 그 징크스가 있는 팀만큼 유럽에서 축구팀 치고 정말 세계 제1의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월드컵 8강 이상을 가보지 못한 그런 아주 불행한 나라였는데, 스페인 월드컵 팀이 결국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실력이 아니라 심리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를 데려라 그래서 1호로 미국 사람이지만 뽑혀서 스페인 월드컵 대표팀 주치를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 스승님은 의사가 아니라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고 하버드에서 낮에 일하고 밤에 한 일주일을 사무실 앞에서 계속 만나고 오나 안 오나 그래서 계속 이메일을 보는데 안 받아주니까 근데 한 금요일 정도 되는데 누가 이렇게 노인네가 들어가는데 누구냐 해서 내가 메일 보낸 닥터 한인데 레오나르도 자이조프스키를 만나고 싶다 했더니 나라고 들어오라고 해서 가서 왜 나를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좀 머리를 쓴 게, 난 하버드 대학에서 뇌과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스포츠 정신의학, 미국에서 있는 스포츠 정신의학, 스포츠 심리도 뇌를 연구하는 스포츠 심리학자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어오면 뇌를 연구하는 최초의 심리학 교실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달부터 당장 들어와서 수업을 들으래요. 그래서 낮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뇌과학 공부하고요. 7시부터 거기서 야간 대학원을 무료로 듣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몇만 달러를 절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그때부터 2년이 돼서 스포츠 정신의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제대로 팀에 들어가서 스포츠 정신의학을 제대로 하게 된 거죠.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스포츠 정신의학을 하게 되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제일 많이 도와주신 분은 미국에 가기 전에 제가 군대 공중보훈의 생활을 하면서 프로야구팀에서 야구 선수들의 어떤 상담을 해줬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연결을 시켜주신 김용일 코치님이라고 이 트레이닝 수석 코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이제 연결을 해주면서 그분하고 같이 스포츠 정신 이야기에 쭉 발전을 하게 되면서 야구에서 조금 이제 이런 사람이 왔는데 그게 우리 팀 우승하는데 도움이 됐대. 선수들이 좋아한대. 뭐 이러면서 이제 축구, 뭐 골프, 뭐 이러면서 쭉 이제 커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스포츠 정신학의 점프는 빙상 올림픽 팀을 만나게 되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창 올림픽이 이제 딱 확정이 되면서, 빙상 올림픽이 쇼트트랙이 있기 때문에 그 평창 올림픽의 메달의 주요 종목이 그 쇼트트랙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 빙상연맹에서 과학위원회를 만들게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영광스럽게도 과학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이 선수들에 관련된 과학적인 운동 시스템을 저한테 맡긴 거죠.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뭐 기록이든 뭐 훈련법이든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스테마틱하게 기록이 돼 있고 뭘로 남기고 이런 거는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학위원회에서 그것들을 남겨서 소치 때 연습을 하고 그 기술을 그대로 평창까지 가져가서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2017년도에 IOC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올림픽 선수들 정신건강을 위한 전 세계 20인의 학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심포지움을 해보자.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심포지움 해서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신이라는 쪽에 저희가 한 걸 다 기록으로 남겨서 그쪽이 저널로 되고, 지금은 이제 그 텍스트북이 나와요. 이제 내년에 그걸 텍스트북으로 만들어서 올림픽 선수들 정신건강을 어떤 식으로 이제 봐야 되는지 텍스트북도 나오고, 그래서 스포츠 정신의학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요. 중간에 이제 미국에 갔다가 2008년도에 돌아오면서 제가 미국에서 어쨌든 IT 게임을 하게 돼서 그걸 연구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나라에서 돈을 하나도 안 대주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2011년도에 게임문화재단이라는 게 게임사들이 설립해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게임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아이들에 대한 진료를 봐주는 병원을 선택을 하는데, 제가 하버드에서 그 공부를 하고 온 게 되게 큰 메리트가 돼서 그게 선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대학병원에서 게임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만 보는 진료센터 유닛이 생기고, 예, 그 치료 비용은 게임문화재단 쪽에서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게임에 대해서 관련된,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 있는 아이들이 이제 저희 병원 쪽으로 완전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뭐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는 물론이고 치료법 개발, 무슨 뭐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이 뭐 제가 아마 한 2013년, 14년까지는 전 세계에 있는 그 게임 환자의 데이터보다 우리 센터가 가진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게 유지가 되면서 이제 그 센터가 벌써 11년이 됐어요. 내년이면 11년이 되는데, 근데 이제 게임에 대한 그 아이들과 만나고 성인들도 많거든요. 성인들 만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느낀 거는 게임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그걸 하는 유저, 사람들에 대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 쪽에 대한 것들은 정신과적인 어떤 증상, 그 다음에 뇌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작용에 대한 치료도 진행이 되고, 더 재밌는 건 부작용을 연구하다 보니까 작용이 또 공부가 되면서 그 작용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는 게임 5개나 만들었어요. 네, 기능성 게임 5개나 만들고, 근데 이제 오락 게임은 못 만들고 예외적 게임은 못 만들고, 기능성 게임 뭐 예를 들면 암 환자가 약을 잘 먹게 하는 게임, 뭐 그다음에 강박증 환자가 강박이 있을 때 대신 게임으로 강박을 줄여주는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게 돼서, 그래서 지금 재밌게 살고 있어요. 네. 저는 사람 능력 중에 디지털화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혹은 디지털화 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직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게임은 그 직관을 이용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이나 뭔가를 접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 그리고 계속 기억에 떠올라. 그러면 그 재밌고 기억에 떠오르고 소위 말해서 관심이 생긴 거를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 합법화 시킬 수 있는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 중에 연관된 일이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 합법화되어 있는 일 중에 또 이게 경제적인 규모가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에 대한 경제 규모와 관련돼 있다면 전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저는 진짜 한 50 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스포츠 정신의학만 그냥 전공했으면 저 굶어 죽었을 거예요. 왜냐면 찾는 데가 아무도 없고 연봉은 지금 돈으로 1,000만 원도 못 받았을 거니까. 근데
제가 스포츠 정신학에 너무 관심 있고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거는 사실 스포츠 정신의학을 한다는 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안에서 찾아보니까 연관된 게 의료였고 그걸 의료 영역으로 갖고 들어와서 의료와 같이 진행이 되니까 굶어 죽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유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반대 얘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 게임 과몰입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걸 학과목에 게임을 집어넣으면 없어진대요. 공부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취미가 직업이 되는 순간 재미없어져요. 근데 내 직업이 반대로 취미가 되면 그건 재밌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직업을 취미로 바꾸고 취미를 직업으로 바꾸는 건 결국은 그럼 뭐냐면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을 취미처럼 하시는 분은 정말 100% 능동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내가 뭔가를 지금 나는 그래도 이거 아니면 뭐 할 게 없고 천직이에요. 뭐 재밌어요 이러는데 내가 이걸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 스케줄로 끌려가고 내가 뭐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거에 대한 머스트 슈드에 내가 따라가고 있다면 그건 이미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직업적으로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능동적인 거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가장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네.